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시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첫 번째 오늘은 철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광범위한 근본적인 그런 행복을 좀 탐구해 보려고 그러고요. 이제 다음 두 시간은 심리학자들이 보는 행복, 마지막 시간은 이제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정의도 내릴 수 있겠고, 혹은 일반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그냥 집약해서 보면 행복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만족스러워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은 행복을 피상적 의미의 행복과 진정한 의미의 행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피상적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외적인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 외적인 조건이 뭔가 하면 충분한 경제력,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다, 물질이 풍부하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는 것은 건강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하고요. 사회적인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그렇지 않다. 행복은 정신적인 행복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피상적인 의미의 행복이 정신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아주 근본적으로 나는 왜 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뭐 이런 물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밑에 청년기와 청년기 전 단계 이렇게 써놓은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게 이제 여러분들처럼 한 20살쯤 돼서 대학에 들어온 청년기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참다운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청년기 이후에 삶에서 이제 행복이 주어질 수 있겠다. 청년기 전 단계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이런 철학적인 의문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53년에) 오래된 얘기지만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조사해 봤더니 70%는 단기간 목표가 있고 30%는 장기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30%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27%는 그냥 마음속에 품기만 하고 있었고 3%가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20년 후에 재조사해 봤더니 실제 장기 목표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3%의 재산이 나머지 조사 대상 학생 97%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앞서 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맛보려면 목표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만족감이 충족돼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목적의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접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아주 삶의 근본적인 문제,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진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생각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중학교 이제 들어가 붙으면은 뭐 요즘에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될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한 가지 생각하고 그냥 공부 어떻게 하면 학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처 아주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면적인 충족을 느끼고 비로소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학부 학생들의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미국 학생들이 대학교 한 2학년쯤 마치고 나면 1년 동안 휴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2학년을 마치면 1년 동안 휴학을 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나의 꿈은 이것이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나의 앞으로 진로는 이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대학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교양 과목 중심으로 폭넓게 공부를 했는데 3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전공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 전공을 택한 것이 혹은 내가 결정한 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잘된 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1년 동안을 휴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한테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대학을 4년이 아니라 한 학기 앞당겨 빨리 졸업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한 학기 정도 빨리 졸업하면 야 대단하다, 천재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칭찬 들을 때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오히려 1년을 휴학을 하면서 여유 있게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 학생들 보니까 휴학을 하고 자기 집에 있질 않고 자기 집을 떠나서 외국을 갑니다. 외국을 가는 이유는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친숙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외국을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생활비 벌어가면서 1년 동안을 외국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여행들도 하고 그랬겠지만 사실은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혀 생소한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외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을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전공 내가 잘 선택한 것인가? 내가 이 대학에 들어와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결정한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맞다. 내가 지금 올바른 트랙에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라. 그럼 이제 그때부터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전공을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는 거고. 혹시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생각해 봤더니 이 길이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이 뭘 하면 좋을지를 1년 동안에 생각해서 자기 진로를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육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설계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주어지질 못했습니다.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중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그냥 막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신입생 클래스에 들어가면 우선 여러분들 참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참 대학 들어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도 많았을 테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그걸 다 견뎌내고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이 교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참 축하합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친구들 보면 가출하는 학생들도 있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고난을 그 스트레스를 다 견디고 대학에 들어와서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참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철학자들이 얘기한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예일대학교 학생 조사 대상자 30%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뭔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학년이 다 다르겠지만
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진로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1학년 신입생들을 개별 면담을 해서 이제 쫙 물어보면 거의 열의 9은 4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진로를, 어떤 직업을 택해서 내가 한 30년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할 것인가, 이런 진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뭐 많은 학생들이 그러듯이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학을 선정했고 점수에 맞춰서 과에 입학을 한 겁니다. 진로하고 무관하게 대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학생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리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대학 생활을 이제 더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진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두는 것이 중요해요. 진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꿈 속의 일부분입니다. 철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정립되어 있어야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꿈은 진로 계획보다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다른 표현으로 궁극적인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엔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인 목표, 꿈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꿈이 먼저 정립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하면서 그 꿈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중에 한 꿈을 이루기 위한 아주 단기적인 그러한 계획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해주고 싶은 것은 우선 그 꿈,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빨리 진로를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탐색을 해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2번에 걸쳐서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여건이,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둬야,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진로를 여러분들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꿈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목표가 정립되지 않다 하는 학생들, 이번 학기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말인데, 빠를수록 좋죠. 그죠? 이번 학기 중에 여러분들의 목표 정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해서,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20년 후 재조사를 해서 3% 재산이 97%다 많았다. 결국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행복한 나라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행복한
나라입니까? 한국 국민 상당수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그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죽하면 자기의 생을 스스로 끊겠어요. 행복하지 못할 뿐더러 아주 극단적으로 도저히 내 살 희망이 없다. 살아서 무엇하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근거만 보더라도 한국은 결코 행복한 국가라고 행복한 국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뒤에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행복의 연구에서 보겠지만 행복에 관한 조사들, 세계적인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결과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조사에서는 거꾸로 잘 사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국가들에서 행복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1위다라고 발표하는 그런 조사 결과들도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부탄 같은 나라. 부탄도 뭐 조그마한 나라고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부탄 국민들이 행복하다. 뭐 이런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삭번되게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이다. 아마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지만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아주 재미난 인터뷰 기사를 읽은 게 있어요. 현직 중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대학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를 정년하고 이분이 중동고등학교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좀 맡아서 교장 선생님으로 좀 일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받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일하고 계신데 이분이 학교에 가자마자 이제 교사들을 저하고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장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입학생 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몇 명 보냈냐 하는 것은 좋은 학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학교의 기준은 학생들이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사느냐 이런 학생들이 많은 곳이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일반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과 혹은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학생 수를 입학 합격자 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학교마다 교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교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답니다. 의롭게 사는 것, 남들한테 도움을 주며 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만들고 장학금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도 주고 특별히 무슨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슨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을 주는 장학금도 만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하는 이런 도움을 준 이런 학생들을 찾아서 장학금 줍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자기의 그 교육 철학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아주 굉장히 참신했어요. 진짜 이런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너도나고 할 것도 없이 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의 몇 명의 학생들을 합격시켰느냐.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의 서열을 따지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뭐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아까 우리가 자기 진로 얘기했지만 진로하고 전혀 관계없는 성적,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커트라인이 낮은 과에다가 막 지원하도록 종용하고 이제 이런 관행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좋은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성실한 학생도 좋은 학생입니다.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편지를 써서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성적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마침 이 행복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준비하면서 아주 그 기사를 읽고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교장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성적 가지고 어느 대학 나왔냐, 좋은 대학 나왔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 꿈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내면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려면 자아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의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꼭 필요하다. 자아의식은 가치 탐구적 존재로 바뀔 때 생긴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이제 가치죠. 그렇죠?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가치 그러면 모든 인류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유, 평등, 인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가치인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 어,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특수한 가치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공간 혹은 나라에서 사회에서 살 때 그 사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인류 보편에 아주 보편적 가치가 있는가 하면 특수한 사회에 속하는 그러한 가치도 있는데 사실은 인류 보편적 가치는 뭐 시대 구분에 관계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혹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똑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탐구하고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할 때 비로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 신문 보면 매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왜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가? 어떤 한 나라가 힘이 있다고
국방력이 강하다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그냥 아무 명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자기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애매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이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뭐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도 어떤 청년들이 그냥 가서 자원 입대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평등, 평화 뭐 이런 것들을 보편적 가치로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치 탐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내 삶에서 내가 제일 위에 놓고 있는 가치가 뭔가? 그것이 자유인가? 평화인가? 평등인가? 정의인가? 뭐 인권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우리 인생 설계 과목 수강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대부터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유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유를 할 수 없는 동물들한테는 행복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사유를 시작하는 청년기 이후에 비로소 행복이라는 거 하는 것이 개념이 생기는 거지. 어린아이들 이런 사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뭔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미처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근본적인 삶의 질문들 하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답을 얻을 때 이러한 사유를 할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은 일종의 감각적 즐거움이죠. 그런데 쾌락은 자의식의 정신적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고 감각적인 즐거움만 가져다 줍니다. 쾌락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쾌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쾌락은 욕망에 기초하고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끝없는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파멸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독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중독이라는 게 쾌락하고 관련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약 중독. 마약을 하게 되면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아주 행복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게 뭐 오래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마약에서 깨면 그걸 못 잊어서 마약을 복용하거나 흡입했을 때 아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을 못 잊어서 다시 또 마약에 빠지고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중독의 특징이 뭐가 있나 하면 똑같은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그러면 투여하는 인풋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거죠. 좀처럼 그 중독에서 마약을 끊기라는 게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마약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처벌하고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쾌락을 쫓다 보면 뭔가에 중독됩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성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쫓다 보면 쾌락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인풋을 높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망가지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 쾌락 지수 그래서 쾌락을 분자해 놓고 욕망을 분모해 놓고 우리가 쾌락 지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무한한 욕망을 다 충족시키려면 쾌락이 얼마나 커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코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쾌락 지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 보면 이 욕망이란 쾌락과 관련해서 두 학파로 우리가 나누죠.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관련돼서 철학적인 관점을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인가 하면 적극적 쾌락주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감각적인 욕망을 이성의 힘으로 자제시켜서 건전한 쾌락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너무 무한정한 쾌락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쾌락만 추구하는 이런 학파를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이성이 개입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힘으로 감각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누르면서 그 다음에 허용되는 쾌락만 추구하는 이런 학파를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토아 학파는 소극적 쾌락주의. 그래서 아예 욕망 자체를 아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쾌락 지수에서 본 것처럼 쾌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욕망을 분모해 두고 쾌락을 분자해 뒀는데 욕망을 적게 가지면 그러면 조그만 쾌락만 가지고도 쾌락 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금욕주의로 가는 겁니다. 욕망을 자제하자. 그래서 쾌락을 느끼는 이런 학파가 이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생각한 철학자들이 이런 두 가지 학파를 만들어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요. 다시 행복은 쾌락하고 다른 겁니다. 쾌락에서는 결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편적 가치로서의 행복을 얘기했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못 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교장 선생님, 대학 다닐 때부터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학생들 중에 집안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학생을 도와서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그런 일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후배나 자기 동료들 중에 그래도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우리 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보태서 도와줍시다. 그분이 그래. 어떤 때는 이제 자기 하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하니까 친한 친구들은 야 이제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투덜대면서도 역시 여전히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바로 그 사람들을 그걸 도와주면 대학을 못 다닐 형편이지만 누군가가 등록금을 내주면 대학을 다니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유, 평등, 평화 뭐 이런 것 중에 행복도 우리가 보편적 가치 하나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거죠.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은 어떤 객관적인 여건이 갖추어지면,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객관적인 우리가 말하는 아까 피상적 의미의 행복처럼 물질이 적다거나 혹은 심지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은 객관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행복을 얼마든지 만들어가고 획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 모든 보편적 가치들은 사회적 그물망 속에서 서로 얽혀 있다.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 평등, 인권,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평등도 훼손될 가능성이 많고 당연히 인권도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라 그런다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보듯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자유가 없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똑같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사회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행복과 지혜로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황금을 돌같이 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담의 참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문자 그대로 황금을 돌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말 참뜻이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경고를 만들어낸 것은 너무 물질에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아마 뭐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전노, 뭐 돈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살지 말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베풀 능력이 있으면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경주 지방에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도 지역의 부자지요. 대표적인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대대 손손 자손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재산을 올바르게 모으고 또 모은 재산을 올바로 써라 하는 이런 것을 아야 가훈으로 삼아서 쭉 자손들한테 가르쳤다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뭐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민들은 자기 땅에 있어도 조금밖에 없고 아니면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집 땅을 일부 빌려서 소작농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흉년이 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 주위에서 식량을 구하고 구우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얼마 안 되는 땅도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부잣집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아라.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땅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는 자작농 혹은 일부 소장도 하는 사람들한테 땅을 사지 말고 그냥 양식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정사정이 딱 하면 그냥 주어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마당에다가 무슨 뒤주를 갖다 놓고 식량들을 항상 거기 있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못 견디면 와서 퍼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땅이 많고 물질이 넉넉했지만 동시에 자기 혼자만 그렇게 잘 살려고 하지는 않고 이웃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늘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황금을 돌같이 벌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무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도우며 살아라. 이것이 행복화도 바로 직결되는 일이다. 이렇게 한 것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는 어디에 살든지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모든 인류가 다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가 있는가 하면 혹은 특수한 시대, 특수한 장소에 사는 그러한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상대적 가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특수한 가치를 잘 조화롭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잘 조화롭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못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요. 항상 있어요. 밭에 추수할 때가 돼서 밭에 추수를 할 때 모든 우리 같으면 논에서 이제 논을 빈다 그러면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을 다 베지 말고 구통에 있는 논 벼을만은 그냥 남겨둬라.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벼갈 수 있도록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다 비지 말고 남겨둬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밭에서 추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나달들이 곡식들이 땅에 떨어지죠. 그 떨어진 거 죽지 말아라. 그냥 남겨둬라.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라도 주워서 끼니를 채울 수 있게 그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금을 돌같이 벌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너무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 뭐 어느 시대나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죠. 제가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뭐 과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해졌어요. 1960년대 1인당 소득이 달러로 100불이 안 되는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사회에서 지금은 1인당 소득이 한 3만 3,000불, 5,000불 가까이 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국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잘 안 나타나서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이기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잘 살아지면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우리 옛말에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의 뜻은 내가 가진 게 많아야, 가진 게 많아야 남들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런데 국민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1인 소득이 한 3만 5천 불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이 아마 한 15등 정도 혹은 뭐 20등, 20등 안에 들 텐데 왜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이런 이기심은 더 심해지는가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고쳐야 할 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지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주위에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릴 때 무슨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고 정신적인 지체화가 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장애아가 어느 정도 일정 연령이 되면 성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직업도 못 갖고 학교도 못 다니고 뭔가 이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그 전이더라도 이제 걔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뭔가를 가르치고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장애인 학교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지역에 새로 장애인 학교를 이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그 이웃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웬 말이냐. 이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 틀림없이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 장애인 학교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을 둔 어느 엄마가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이 학교라도 세워서 우리 아이들 이 학교에 좀 다니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라도 좀 마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무릎 꿇고 호소했는데 끝내 외면했다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웃에 대한 이웃의 뭐 어려운 형편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집값 올라서 소득이 높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좋지.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으면
이런 일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또 다른 예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농촌 출신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니까 기숙사가 부족해서 기숙사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기숙사 건물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웃에 하숙을 치는 분들이 이거 기숙사가 늘어나면 우리 집에 하숙할 수 있는 지방 학생들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우리 소득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이거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모여서 그 기숙사를 증축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어야 하는 문을 막아서고 거기 들어놓기도 하고 이래서 기숙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내 그 대학에서 그 기숙사를 못 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반대하고 못하게 하니까 혹시 무슨 불상사라도 생길까 염려돼서 결국은 포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한다. 당연히 기숙사가 아마도 주위에서 하숙하는 것보다 비싸겠죠. 주위에 뭐 원룸을 얻거나 하숙하거나 하는 것보다 비싸겠죠. 싸겠죠, 기숙사가. 그러면 농촌 학생들이 싼 값에 기숙사 이용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집단 생활도 하고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 대학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결국은 기숙사를 못 줬다 하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는 지금 황금을 돌같이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옛 선인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 모아서 우리 식구들 잘 살고 그 모은 돈 사회에 환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최고다 하는 이런 가치들 아직도 이런 가치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거 사실은 빨리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 자기가 그동안에 모은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거나 하는 그 율이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외국은 많이 그래요. 자기가 당대에 이룬 부를 죽으면서 자식들한테도 어느 정도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다가 환원해서 좋은데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많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가 만약에 제대로 정립돼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 주위에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은 가톨릭 신부인데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지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그런 신부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면 그냥 의사 이제
전문의가 되면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신부가 되는 수업을 해서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부가 돼서 수단이라는 톤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주 어려운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수십 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암 투병하다가 몇 년 뒤에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어떻게 의사로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이제 필름으로 찍어서 남긴 영상을 그 무렵에 제가 봤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료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약품 같은 것도 무슨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가 발전을 해서 그 전기로 냉장고를 돌리면서 약품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문둥병,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한센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어떤 때는 이제 이 발바닥이 이제 어그러지고 한 분들을 신발을 운동화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일일이 발바닥을 다 본을 떠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거기에 딱 맞는 신발들을 운동화들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 모아서 공부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의사로서 자기의 그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신부가 돼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가 본인이 그런 불치의 병을 얻어서 뭐 그래서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그냥 기억이 없는데 한참 일하실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분에 관한 기록을 한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기록 필름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면 그 필름을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본인의 삶을 완전히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맡기는 이분들은 일찌감치 그런 가치가 이것이 그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철학자들은 행복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종교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종교도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누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의 이제 의문들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 세상에 절대자라고 하는 분이 존재할까? 다른 표현을 하면 신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 이 우주는 굉장히 어느 질서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고 뭐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처럼 혹은 사계절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무슨 절대자 신의 어떤 힘이 미쳐서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절대자가 과연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급한 순간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급한 순간이 되면 신을 찾기도 하고 종교 절대자를 찾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 보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나는데 혹은 뭐 질병들이 막 돌고 있는데 누군가 이걸 나를 지켜줄 절대자가 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집안에서 뒷마당에서 그냥 깨끗한 물 떠놓고 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저기 뭐 저 나무에 어쩌면 절대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뭐 추수 때가 되면 그 나무 앞에 가서 제사 드리기도 뭐 이런 일들이 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들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인가? 소위 말하는 이 생의 삶이 끝이고 그걸로 끝나는 거고 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걸까? 혹시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게 어떤 세상일까? 뭐 이런 죽음 후의 문제에 대한 생각들 누구나 또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있고 없고는 종교가 어떤 형태든지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도 아니다. 이 세상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은 내가 죽으면 다시 또 어떤 형태로든지 이어진다. 저 세상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이제 종교를 갖게 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 세상이 끝이면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 때때로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해요. 기독교의 아주 실천 방법 한 가지 들라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로 자비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렇죠. 아무리 조그마한 미물이라도 혹은 뭐 곤충이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생명 존중에 관한 사상을 가르치는 게 불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생활 규범의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합니다. 라틴어에서 종교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시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후와 갖기 전과는 삶의 양식이 혹은 규범이 행동이 가치가 이게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종교는 밀접하게 우리의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이제 다른 뭐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뭐 여러 이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얼마나 이 종교의 종교적인 가치에 아주 뭐랄까 더 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서도 사실은 그 차이점들이 드러날 수 있죠. 조금 전에 예를 든 이태석 신부 같은 분, 당연히 가톨릭 신부지요. 일종의 목회자인데 그런 신념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쳐서 어쩌면 생명까지도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드린 거죠. 그렇죠. 이게 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종교가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고 나뉘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부딪히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뭐 신이 있는가?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뭐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죽음 뒤의 삶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감각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 가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가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죽음은 이제 깨어나지 못할 텐데 죽음 근처까지 갔던가 본인은 죽었다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책을 쓴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아주 거의 다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기 같은 거죠. 내 주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대학 오기 전에 연구원에서 이제 일할 때인데 저보다 한 10년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경제학을 하신 분이고 캐나다에서 캐나다 이제 동부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캐나다에 있을 때 뭐 테니스도 하고 뭐 온갖 운동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테니스 같으면 저희가 지역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트로피도 얻고 그래서 이제 계속 운동을 더 잘하려고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누워서 이제 바벨을 들어올리다가 역기를 들어올리다가 실수로 그걸 놓쳐서 자기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자기가 죽었다 깨어났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몸은 죽었고 그런데 이제 영은 살아 있으니까 어느 이제 동굴 터널 같은 거를 쭉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이 끝나는 데 갔더니 터널 안은 이제 컴컴하고 어두운데 그 어두운 터널을 쭉 빠져나갔더니 앞에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경제학자니까 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기를 이제 마중을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와 그러고서 이제 팔을 벌리고 그분들을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깨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 그랬더니 아이 정말이래 정말이래.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에 다리를 줍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이 신경계통에 이제 치명상을 입어서 다리를 줘라. 그런데도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뭐 꽤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뭐 다리 절룩절룩하면서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속해요. 근데 이제 그 임사 체험을 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우리가 죽으면 터널을 빠져나간다. 터널이 지나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럽니다.
글쎄 뭐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다니까. 아무튼 종교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종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절대자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산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행복하고 종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의 담론 중에 몇 가지 이제 행복과 관련된 걸 우리가 보면, 너 자신을 알라, 뭐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판단에 근거해서 실천하면서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죠. 행복은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율성을 가지고 본인이 자신을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 속에서 얻으려고 노력할 때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 아까 제가 교육 시스템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떠밀려서 사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자꾸 줄어들고 이제 타율성이 많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요즘 학생들한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느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선을 보러 가는데, 부모가 데리고 가서 이제 선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동안에 시험을 보면 서술식이 아니고 하도 객관식이 많이 나와서 이 객관식에 이제 익숙해져서 선을 한 번 보면 결정을 못 한대요. 그 사람이 좋은지, 결혼할 만한지. 그래서 결정을 못 하니까, 그래, 그러면 또 딴 사람 한 번 더 보자. 또 딴 사람을 보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더 나은 것 같고, 이면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비교할 때 비로소 이제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도 안 되고, 한 서너 명, 마치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볼 때, 한 사지선다이면 네 가지 지문이 나오잖아요. 답 유형이 나오니까. 한 4명쯤 보여줘야 그 4명을 비교 평가해서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이제 뭐 결혼도 하게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오랫동안 어떤 일정한 패턴에 젖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 이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일을 만들고, 그래서 일이 성취됐을 때 그 즐거움, 기쁨 반드시 있어요. 자율적인 사람들만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조그마한 그룹이지만 거기서 리더가 되면, 혹은 임원이 되면 어떤 장점을, 어떤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나 하면 머리로 기획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일을 꾸미는 능력이 이제 기획인데, 예를 들면 뭐 아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들어와서 한 이제 3학년쯤 돼서 어느 이제 과학회, 과 대표가 되거나, 혹은
동아리 이제 뭐 회장이 되면 반드시 봄 직급 무렵에 이런 행사합니다. 우리 새로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1박 2일로 혹은 2박 3일로 가십시다. 그러면 이제 학생과 대표들 임원들이 모여서 그걸 기획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부터 하고 언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회비를 얼마를 거둬야 될 것인가, 뭐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걸 홍보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기획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해야 자율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이 졸업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 일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결과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기쁨이 크고 뭐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서는 행복을 잘 느낄 수가 없죠.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 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뭐 이제 신입사원 시절 거쳐서 이제 중견 간부 되고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 이게 이제 리더의 몫입니다. 어떤 리더는 그냥 지시만 합니다. 뭐 내 의견은 네 의견 필요 없어. 이렇게 해. 내가 너보다 조직 생활을 뭐 십몇 년을 더 했는데 훨씬 낫지. 그러니까 너는 그런 의견이지만 내 의견에 따라 이렇게 해, 저렇게 매일 타율적인 지시만 합니다. 리더가 있어요. 그러게 돼서 그런 리더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은 자율성을 키울 수가 없어요. 창의성을 키우고 자기의 기획력을 키울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리더로서 자꾸 새로운 리더를 만드는 훌륭한 리더들은 그런 자율성들을 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제 개입해서 바로 잡아줄지언정 처음부터 너는 이거 이렇게 해라고 끝까지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일을 만들고 스스로 기획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이 능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의 임원이 되거나 과 대표가 되거나 뭐 학년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임원이 되거나 혹은 동아리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이런 기회들을 대학 다닐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자율적으로 뭔가 했을 때 행복은 온다고 하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서는 행복해지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론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뭔가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행복은 인생 목적입니다. 행복 위에 더 큰 또 다른 무슨 가치는 없어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은 있을지언정 행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더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행복 자체가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행복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뭐가 행복인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뭔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큰 행복과 조그마한 행복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행복은 뭔가 엄청난 즐거움과 이런 걸 가져다 주는 행복, 아니면 궁극적인 내 가치를 내가 이루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큰 행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럼 조그만 행복은 뭔가 일상생활 하면서 아주 작지만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죠. 행복감 느끼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하자 그러면 조그마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행복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손에 쥐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쥐었을 때 여러분들 좋잖아요. 행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행복들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뭘 하리라 말하고 계획을 하고 실제로 해석을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냥 사회가 어렵고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소소한 행복이라도 느끼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확행이라는 말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궁극적인 행복 혹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소소한 행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 그랬나 하면 풀 이름, 꽃 이름 하나 더하는 것이 조그마한 행복의 시작이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맛볼 수 있고 자연의 조화로움을 깨닫게 된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도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자연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꽃, 뭐 무수히 많은 꽃들이 있는데 색들이 다 다르죠. 어쩌면 이 꽃은 이런 모양의 이런 색깔의 꽃을 피울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작용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꽃에 관심도 갖고 뭐 자연현상에 관심도 갖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다 보면 소소한 행복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소소한 행복이라기보다는 보다 아주 본질적인 큰 행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 텐데 진정한 사랑은 뭔가? 우리가 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뭐랄까 책을 통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랑의 본질이 뭔지도 이해해야 되고 이게 뭐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대학생이 됐으니까 주위에 마음에 맞는 이성이 있으면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도 느껴보면서 경험도 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A, B, C, D가 아닌 이런 뜻은 뭔가 하면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A, B, C, D 기준 가지고 하지 마라. 보통은 이제 이런 A, B, C, D 많이 해요. A지 물론 이게 다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A, B, C, D가 뭔지 한번 보죠. A는 뭔가 하면 A지 연령. B는 백그라운드. 그 사람 집안이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이건 사실은 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C, character, 성격. 물론 성격 중요해요. 봐야 되죠. 그죠? D, 디그리. 학력이 어떠냐, 어느 대학 나왔냐,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 보지 말아라 뜻이죠. E, economic status. 잘 사냐, 못 사냐. 사실 ABCD라는 건 뭔가 하면 그냥 세속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보통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혹은 연애 상태를 구할 때 이 5가지를 먼저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건데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배경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혹은 무슨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행복도 철학자들이 보는 행복의 관점이 있고 심리학자들이 보는 관점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철학자들이 보는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두 시간에는 이제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피상적인 행복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 삶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이러한 것이 정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궁극적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나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만들어 놔야, 세워놔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궁극적 의미의 행복을 맛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시급히 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의 진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빨리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그 진로를 잡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다음 2시간 동안에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꾸준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2가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피상적 의미의 행복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시오.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두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쾌락 혹은 욕망에 관한 거, 스토아 학파, 두 학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성을 가지고 욕망을 절제하는 거고, 스토아 학파는 아야 욕망 자체를 최소화시켜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금욕주의,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 퀴즈 문제의 답을 간략히 적어서 4월 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캔버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났는지, 어느 신문에서는 정점이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아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한 30만 가까운 숫자가 매일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정점을 올 테고 확진자 수도 이제 감소할 텐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에 대면서 뵈면 이제 학교에 와서 마음껏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